역시 1월 이적 시장은 예상치 못한 소식이 나오는 게 가장 큰 재미인 것 같은데요. 사실 이게 가장 예상치 못했던 일 아닌가요? 전혀 뭐 루머도 없었고 연결고리도 없었던, 그리고 사실 맨체스터 시티에서 뭐 최근에 좀 밀리셨다는 느낌이 있긴 했지만 여전히 지금까지 해준 게 얼만데라고 할 수 있는, 거기다가 심지어 이 정도 급의 선수가 임대란이 다른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 바로 맨체스터 시티의 포르투갈 대표 풀백 주앙 칸셀루, 맨시티의 등번호 7번 이 칸셀루 선수가 올 시즌 말까지 바이에른 뮌헨으로 전격 임대되고 거기에다가 완전 이적 조건까지 거액으로 붙어서 떠납니다. 네. 맨시티가 지금 사실 프리미어리그 1위인 것도 아니고 여러 대회에서 우승을 장담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무관까지도 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런 핵심 자원이 나간다. 뭔가 단단히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심지어 바이에른과 챔피언스 리그에서 만날 수도 있는 거죠. 더 윗단계로 올라가게 되면은. 거기다가 챔피언스 리그는 임대 선수가 출전할 수 없는 권한이 없거든요. 프리미어 리그는 그러니까 원소속팀 상대로 출전을 못 하잖아요. 하지만 이제 챔피언스 리그는 상관이 없고 계약 조항에 따라서 충분히 뛸 수 있다. 아마도 뛸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찌 됐거나 이 소식이 어떻게 나왔느냐, 일단 부버지 김한민 기자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어제였습니다. 2023년 1월 30일 한국 시간으로 저녁에 공신력에 있어서는 뭐 영국 내에서 최고라고 할 수 있는 디 애슬레틱의 데이비드 온스테인 기자가 익스클루시브 달고, 단독 독점 달고, 맨시티 풀백인 이 칸셀루가 바이에른 뮌헨으로 갈 준비가 됐다. 임대로 간다. 영입 옵션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샘리 요 기자도 유력한 기자잖아요. 아니 일단 그러니까 뭐 이거 기사를 낸 거는요. 온스테인하고 이제 그 디 애슬레틱에서 바르셀로나를 전담으로 맡고 있는 폴 발루스하고 이 둘이 이제 합작으로 보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서 이제 조사를 한 거죠. 크로스체크도 했겠죠, 서로. 그러면서 이 보도를 내고 여기에 이제 샘리가 이 기사를 리트윗을 하면서 조금 더 이제 추가적인 얘기를 한 거죠. 왜냐면 샘리는 그러니까 맨시티를 담당하고 있는 디 애슬레틱 기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온스테인은 원래 맨시티 담당이 아닌 거니까 담당인 사람이 이걸 남긴 거죠. 그래서 이제 온스테인이 이걸 이제 보도를 한 거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샘리가 추가적으로 본인은 맨시티 담당인 거니까 첨언을 한 건데요. 최근에 그는 행복하지 않았다. 이건 칸셀루가 행복하지 않았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긴 거였죠. 뭐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독일 쪽에서도 정통한 기자들도 추가적인 보도를 하면서 뭐 칸셀루는 가는구나, 뭐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이제 그 텔레그래프의 제임스 더커가 먼저 그 칸셀루가 떠나는 이유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일단 뭐 여름 완전 이적 옵션이 있는데 이건 7천만 유로. 근데 엄청난 거액이에요. 의무는 아닙니다. 그냥 살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리코 루이스의 등장. 그러니까 신예 풀백인, 그리고 또 이제 5명의 센터백 중에 3명이 풀백으로 뛸 수 있기에 맨시티는 칸셀루가 떠나도 커버가 가능하다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리고 또 이제 칸셀루는 최근 맨시티의 포메이션 변화로 인해 그 원래 4-3-3을 계속 썼는데 최근에는 3-2-4-1로 전환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변화로 인해 더 적은 출전 시간에 직면했는데 선수 본인은 더 많은 출전 시간을 원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결국에 이 얘기를 종합해보면 일단 맨시티가 나서서 칸셀루를 보낸 건 아니다. 왜냐하면 커버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은 칸셀루 본인이 떠나고 싶다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이적을 추진한 것이고, 그리고 그 과정에는 본인의 팀 내 입지가 줄어든 것에 대해서 언해피한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건 간에 그 텔레그래프 같은 경우는 정론지니까 겉으로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만 냉정하게 글을 남긴 거고요. 그러니까 아무런 그런 거 들어가지 않고 비화가 없었어요. 이런 가운데 이제 그러면은 데일리 메일이 나서야죠. 대중적인 가식성 소식을 다루는 매체들이에요. 조금 더 자극적으로 이제 보도하는 여기서 이제 데일리 메일에서 맨시티를 전담 취재하고 있는 잭 고원 기자가 조금 더 자세한 얘기를 남기게 된 겁니다. 칸셀루가 최근 몇 주간 출전 시간에 불만을 아예 대놓고 표시를 했다. 특히 월드컵 이후에 팩과의 관계가 악화됐다. 그러면서 칸셀루가 먼저 바이에른 임대 제안을 들고 왔다. 본인이 메이드 해온 거예요. 그거 사인만 하면 되게 해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허락만 하면 난 지금 갈 수 있는 상태야. 이 조건 한번 읽어보시고 만족하시는지 한번 봐주십시오. 약간 이런 거 아닙니까? 바이에른이 먼저 접촉한 게 아니래요. 그렇죠. 어제 이 뉴스가 떴을 때도 저희끼리 얘기 나눌 때 이거는 칸셀루가 먼저 여고포한 거 아니야, 바이에른 가서. 그 바이에른이 이런 상황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까놓고 말해서. 왜냐면은 표면적으로는 딱히 그냥 맨시티랑
그 칸셀로가 문제가 있다라고 느껴지지가 않았었으니까요. 그리고 보통 통상적으로는 겨울 이적 시장에 맨시티의 칸셀로를 데려올 수 있을 거라는 상상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협상한다는 생각도 안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생각 못했던 거였죠. 예. 그런 가운데 맨시티도 오케이 사인을 보냈다 하면서 지난 그 울버햄튼하고의 경기를 앞두고 워밍업을 거부했다. 야, 이게 좀 큰 징후예요. 네, 그것도 동료들이 몸 풀고 있는데 홀로 벤치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또 이제 클럽 소식통에 따르면 이적 시장 데드라인 때까지 설령 칸셀로 대체자 영입이 불가하더라도 현 선수단으로도 충분하다면서 임대 이적 허용할 것이라고 단호하게 밝혔다. 이게 흥미로운 게 사실은 웬만하면 또 챔피언스리그에서 우승 경쟁팀이기도 하고 앞으로 뭐 루이스의 상태가 어떨지도 모르고 사실은 시즌 중에 변수가 있으니까 칸셀로 정도의 선수를 이런 제안이 왔다고 이런 제안이 진행된다고 그래 그냥 보내줄게 쿨거래 안 하거든요. 뭐 협상을 한다거나 다른 조건을 달거나 아니면 대체자라도 알아본다거나 뭔가 액션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걸 그러면 의무 이적 조항을 넣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요. 이렇게까지 관계가 악화가 된 거면은 그러니까 약간 의무이적 조항이 또 들어가면 바이른이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아마도 칸셀로 쪽에서도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그게 가장 큰 문제는 감독과 선수의 사이가 안 좋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하다. 왜냐? 남아있다고 해도 제대로 활용할 될 리도 없고 뛸 리도 없고 감정이 깨졌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딜 자체가 거의 그 맨시티 입장에서 굉장히 손해보는 딜인 거죠. 그렇죠. 근데 사실 여기서 가장 큰 불화의 그 원인으로 보자면 사실 어떤 팀이든지 주전 경쟁이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주전 경쟁 대상의 선수가 너무 어리다. 칸셀로가 봤을 때는 이건 나랑 비할 급이 아닌데 내가 루이스한테 밀려서 벤치에 있어야 돼? 한두 번은 괜찮지만 계속 거기에다가 이제 울버햄튼전 같은 경우에 사실 내가 그러면 또 선발 명단이 없으니까 저 선수의 백업으로 들어가고 교체에 들어가야 되는데 자존심 상해서 나 그거 안 날래. 몸 안 풀래. 약간 이렇게 된 걸 보고 또 과르디올라도 아니 이 선수가 지금 팀보다 위대한 선수가 없는데 지금 말을 안 들어?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뭐 칸셀로 같은 경우는 이전에도 이적했을 때 조금 문제들을 일으켰던 전례가 있죠. 어쨌건 간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다만 여전히 맨시티는 정통 왼쪽 풀백을 찾고 있다. 이미 2020년 여름에도 벤치엘 영입에 나섰는데 그때는 이제 첼시가 이적료를 비싸게 불면서 데려갔고 또 지난 여름에도 쿠쿠렐라 영입을 추진했었죠. 먼저 맨시티가 그랬는데 브라이턴이 너무 거액을 부르니까 결국 그 첼시가 데려가게 된 거였죠. 사실은 이 칸셀로가 좌우를 다 보고 왼쪽 얘기하시지만 왼쪽 뭐 고메스도 있긴 하지만 오히려 오른쪽이 좀 보강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뭐 루이스가 뭐 잘해주고 있긴 하지만 어찌됐거나 이제 칸셀로가 떠난 상태에서 올 시즌은 뭐 넘길 수 있다는 얘기고 아마 여름이 되면 좀 보강은 있을 수 있다. 저는 근데 정통 왼쪽 풀백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요. 왜냐면은 고메스는 솔직히 말하면 저는 미달이라고 보고요. 하는 것 자체가 아케하고 라포르트가 뛸 수 있는데 이 선수들은 정통이 아니잖아요. 센터백에 더 가까운 선수들이니까 그래서 그렇다고 보고요. 그러면 현재 그 맨시티의 상황이 어떻길래 이런가 조금 얘기를 해봐야 되겠죠. 현재 그 맨시티 수비 구성은 위와 같이 되어 있긴 하거든요. 근데 뭐 벤자민 맨디하고 이제 칸셀로가 떠난다면 이 둘은 없는 선수니까 빨간 줄을 쫙 그어 놓은 상태고요. 벤자민 맨디는 원래 없던 선수인데 무죄 판결이 나와서 뭐 가끔 이제 가십으로 사람들이 댓글로 이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뭐 벤자민 맨디가 무죄 나서 뛸 수 있어서 뭐 이제 보내도 되는 거 아니냐, 영입 없는 거 아니냐, 뭐 그러는데 그건 어려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 맨시티 센터백 자원들 중에서 풀백까지 소화할 수 있는 선수가 일단 라포르트와 아케가 왼쪽 풀백이 가능하죠. 그렇죠. 스톤스와 아칸지는 오른쪽 풀백으로 또 나왔죠. 아케도 왼쪽 풀백으로 거의 주전으로 나오고 있는 형태고요. 현 시점에서는. 디아스 제외하고는 전부 다 풀백이 가능한 그 얘기가 팩트는 맞긴 하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 풀백에는 리코 루이스와 카일 워커가 있고 왼쪽 풀백에 또 이제 세르히오 고메스가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수비수 숫자 자체는 충분히 있는 건 맞거든요. 근데 어쨌건 간에 맨시티가 포메이션이 변화가 된 건 맞아요. 최근 들어서 3-2-4-1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코 루이스가 원래 풀백이지만은 그동안도 맨시티는 4-3-3을 쓰더라도 3-2-4-1로 구동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동안은 원래 칸셀로가 왼쪽에서 인버티드로 좁혀가지고 들어오면서 그러면서 수비형 미드필더처럼 두 명으로 이렇게 움직였는데 이 역할이 사람들이 그 생각을 할 거예요. 칸셀로가 맨시티에서 왼쪽 풀백으로 거의 나왔잖아요. 근데 리코 루이스한테 밀린 게 말이 되냐라고 얘기를 하실 텐데 칸셀로가 왼쪽에서 인버티드로 들어오던 역할을 리코 루이스가 오른쪽에서 인버티드로 들어오는 역할로 바뀐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원래 오른쪽 풀백에 센터백 유형의 선수 아칸지나 스톤스를 세웠던 거를 왼쪽에 이제 센터백 유형의 선수인 아케나 라포르트를 세우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칸셀로의 자리가 없어진 겁니다. 그 역학 구도상 이제 거울처럼 보시면 돼요. 반대쪽에 이제 있긴 한데
전술적인 역할을 이제 뺏긴 겁니다. 예, 거기다가 최근에 조금 맨시티가 성적이 조금 안 나오다 보니까 아예 그냥 이제는 비대칭 포백으로 뭐 이렇게 인버티드로 좁혀서 하는 그걸 포기해버리고 그냥 아예 3-2-4-1로 가버린 거예요. 예, 사실은 칸셀루가 맨시티에 잘할 때도 그런 역할이었었어요. 측면에서 사이드라인 타고 올라가는 정통형으로 뛴 게 아니라 가운데로 들어와서 패스도 찔러주고 슈팅도 때리고 좀 본인의 플레이 자유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본인도 만족감이 높았을 거고 그런 과정 속에 올 시즌에 전 등번호 7번까지 줬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팀의 그 비중이 훨씬 커졌다는 점에서. 그런데 이 선수가 이제 월드컵 가서부터 좀 폼이 떨어지더니 또 월드컵 전에도 좀 문제가 있었지만 살로탄테 밀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기분이 안 좋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돌아와서도 밀리니까 더더더 기분이 안 좋아진 상황인 것 같고 특히 이 선수가 대표적인 호동생이거든요. 호날두를 존경하는 호동생인데 네오 대전 아닐까요? 펩가르디올라 함께. 그러니까 이제 좀 이제 이런 상황을 못 견디는 그 심성을 갖고 있다. 아니 어쨌건 펩가르디올라 네오 대전 했으면 재밌었겠네요. 그렇죠. 예, 어쨌건 간에 칸셀루의 출전 시간이 확실하게 변화하고 있거든요. 11월 이전과 11월 이후를 빨간 줄로 이제 나눈 건데요. 11월 이전까지는 맨시티가 소화한 공식 대회 20경기 전경기 선발 출전이었어요. 그러면서 가장 많은 출전 시간을 기록하는 거의 말 그대로 혹사당하는 선수였거든요. 근데 11월 이후부터 완전히 바뀐 건데요. 11월 이후부터는 월드컵 바로 좀 전부터예요. 맨시티가 소화한 14경기 중에 8경기 출전을 했고요. 이 중에 선발 출전은 3경기가 전부였어요. 그래서 출전 시간도 맨시티의 전체 그 경기 시간이 1260분이었는데 395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 맨시티 전체 경기 시간 중에 30%밖에 출전을 못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월드컵 직전에는 뭐 조금 이제 월드컵을 위해서 몸 관리를 해주나? 뭐 이제 루이스도 쳐다보나? 뭐 이런 정도였다면 월드컵이 끝나고 나서는 이게 몸 관리가 아니라 주전 경기에서 밀린 건데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상 뭔가 11월부터 밀렸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거기다가 공교롭게도 칸셀루가 선발 출전했던 경기가 그 11월 이후에요. 딱 3경기거든요. 브렌트포드전, 맨유전, 사우스햄튼전 다 패했습니다. 사실 브렌트포드전 같은 경우는 브렌트포드가 잘한 것도 있지만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그래도 이제 칸셀루가 안 좋긴 하지만 주전에서 완전 밀리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 경기를 기점으로 경기력에 대해서 아마 과르디올라 감독이 뭔가 생각을 한 것 같고 또 맨유전 같은 경우는 워낙 빡빡한 일정의 빅매치들이 있긴 했지만 어찌됐건 이 경기에 기회를 줬는데 큰 경기에서 작동하지 못했다. 그리고 사우스햄튼전 같은 경우는 솔직히 로테이션으로 이제 나가는 후보 선수들과 함께 선발로 나갔다가 또 패배를 당한 겁니다. 반면에 최근에 저희가 그 맨시티가 안 좋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칸셀루가 선발 출전하지 않은 경기에선 패한 경기가 없어요. 어쨌든 과르디올라 감독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표면적으로는 팀 성적이 칸셀루가 나오면 안 되지 않느냐. 명분이 있는 상태에서 완전히 배제했고 칸셀루는 솔직히 거기서 더 이상 내 자리가 이 팀에 없겠구나. 그러니까 뭐 많은 이제 보도 사항으로는 그렇죠. 펩 가르디올라 감독이 칸셀루를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고 구단 측에다가 그리고 구단 측에서 그걸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결국엔 이제 과르디올라 감독이 의향이 결국에 열쇠였는데 구단에서는 그러니까 칸셀루가 가고 싶다고 했을 때 과르디올라 감독이 안 된다면 사실 이 딜은 안 됐을 거예요. 근데 흔쾌히 오히려 본인이 더 원했을 수 있는 정리해줘라 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뭐 빌트지에서도 이제 기사가 나온 건데요. 일단 뭐 제목이 바이에른이 7천만 유로 스타를 임대로 데려온다. 항상 이 빌트지는 이름을 안 쓰더라고요, 제목에. 왜냐면 이제 클릭하게 하려고.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완전 이적 금액은 7천만 유로, 의무조항 아니다라고 했고요. 또 이제 칸셀루는 오랜 기간 나게스만이 원하던 선수였다. 다만 칸셀루의 가치가 너무나도 높았기 때문에 그동안 바이어는 칸셀루를 영입할 생각조차 안 했었다. 그런데 이런 기회가 오게 된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마즈라이가 월드컵 기간 중에 코로나 감염으로 그때 감기 걸려가지고 빠졌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코로나였나봐요. 그러면서 이제 그 심장병 문제가 발발을 했어요. 근데 지금 바이언이 지난 시즌에도 알폰소 데이비스가 코로나에서 이제 심장병으로 발전한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키미 같은 경우는 폐에 또 그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장기간 빠졌었는데 이상하게 바이에른 선수들만 유난히 코로나 합병증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바이에른에서 좀 잘 먹여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쨌건 간에 그래서 3월 중순까지 결장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오른쪽 풀백이 안 그래도 또 필요했었다. 물론 칸셀루가 맨시티에서는 주로 왼쪽으로 뛰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오른발잡이는 오른쪽 풀백이니까. 그리고 이제 밤 10시 10분경 한국 시간이요. 그때 이제 칸셀루가 조르제 멘데스와 함께 미네누 넘어올 예정이다라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곧바로 이제 2시간이 채 되기도 전에 칸셀루가 이제 미넨공항에 내려가지고 이동하는 게 찍힌 거죠. 예, 그 보도는 사실이었다. 예, 그 보도를 보고 또 이 공항에 있던 누군가가 칸셀루네 하고 찍은 거예요. 예, 그 영상도 올라온 거고, 예. 그리고 이제 차에 탄 것도 사진도 찍은 거고. 예, 미넨으로 가는 모습까지 포착이 됐고, 이건 뭐 이미 기자들이 이미 다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쫓아왔는데 표정이 뭐 그렇게 썩 밝지 않아요. 보통 이제 저희가 포로 보도했을 때 환하게 웃으면서 갑니다 이거였는데 칸셀로는 아주 썩 쏘는데요 지금. 뭐 안 좋게 헤어진 거니까요. 예. 예. 결국 이제 어찌됐든 칸셀로는 이제 바이에른으로 오게 됐는데 일단 바이에른 뮌헨 입장에서는 이제 최근에 보니까 프리미어리그 스타를 잘 데려오네요. 사디오 마네도 데려왔고 뭐 칸셀로도 데려왔고 케인도 노리고 있고. 사네도 있고요. 그러니까 BTG 보도에 이제 두 친구가 다시 만난다 이런 식으로 나오긴 했거든요. 예, 근데 현재 어쨌건 간에 바이에른 수비 상황을 보면요. 일단 리카는 시즌 아웃이고요. 월드컵에서 부상당해서. 예, 그 마지라이도 장기간 결장이고요. 그리고 부나살은 사실상 없는 선수나 마찬가지인 데다가 이 선수가 안 그래도 부상 후 빠져서 월드컵도 못 갔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훈련에 복귀한 케이스인데 뭐 얘는 있어도 안 쓸 거고요. 예, 그 스타니시치는 뭐 아직 어린 선수고 그냥 멀티 수비수에 더 가깝고, 예, 그러니까 사실상 오른쪽 풀백 자원들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한 게 오른쪽 풀백 자원들인데 믿을 수 있는 선수가 거의 없다시피 하거든요. 파바라가 아직 어리지만 한창 좋을 때는 좀 쓸만했는데 뭐 사실 지난 시즌에도 얘기하셨다시피 바이에른 뮌헨에서 약점이라면 역시 오른쪽 풀백이다. 그래도 이번 시즌에는 괜찮게는 하긴 했지만은 이 선수가 일단은 뭐 센터백 속성이 더 강한 선수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그러니까 뭐 풀백과 센터백을 전부 다 서는 선수인데 전형적인 풀백 유형의 선수는 아니죠. 공격력이 좀 떨어지죠. 예, 그런데 무엇보다도 더 큰 문제가요. 파바르가 이적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번 겨울에 이적할 건 아닌데요. 그렇죠. 여름에 이적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일단 계약 기간이 2024년 계약 만료예요. 여름에. 근데 아직까지도 재계약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선수가 떠나고 싶어 한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뭐 이미 이적이 기정사실 되는 수순이었네요. 물론 그가 봄에 다시 한번 재계약 협상을 할 거긴 하대요. 플레텐베르크하고 그 바이언 전담 기자가 소스를 올린 건데요. 예, 어쨌건 간에 그런 상태라고 하고, 그런 가운데 이제 파브리시오 로마노도 바르셀로나가 파바르 영입을 원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2024년 계약 만료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쌀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파바르까지 판매 대상이라면 더더욱 풀백 보강이 필요한 거긴 했었죠. 사실 뭐 그렇다고 해서 칸셀로를 노리진 않았을 텐데, 갑자기 이제 칸셀로가 굴러 들어온 거 아닙니까? 생각하지 않았던 매물이 온 거예요. 여름에 안 사도 되고. 와서 잘하면은 여름에 사도 되는 거고. 7천만 유로 비싸긴 하지만 뭐 칸셀로급이면 뭐 지를 수 있죠. 그렇죠. 그런 가운데 바이언이 한동안 성적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파죽치세를 이어오고 있었는데 월드컵 이후에 3경기 연속 승리가 없거든요. 그냥 라이프치히, 켈른, 프랑크푸르트 물론 뭐 켈른전 제외하고 나머지는 상대들이 조금 까다로웠다라고 하더라도 바이에른이 3경기 연속 승리가 없는 건 좀 심각한 문제인데 여기에는 일단 뭐 한 골에 그친 공격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추포모팅이 미쳐 날뛰면서 저 연승을 이끌었던 거잖아요. 근데 추포모팅이 월드컵 갔다 와가지고 예전처럼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데다가 뭐 마네도 장기 부상으로 빠져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그 그나브리가 뭐 파리 패션위크 갔다 오고 그런 문제들이 그러니까 사네가 거의 고군분투하고 있거든요. 최근 3경기는 결국에 이제 칸셀로가 올 경우에는 우리가 뭐 수비수로 보고 있지만 공격력이 있는 선수니까 좀 도움도 되겠다. 다만 그리고 이제 3경기 연속 실점을 한 것도 문제인 거잖아요. 근데 그게 공교롭게도 오른쪽 측면 수비 쪽에서 문제가 발생을 했던 거였거든요. 일단 그 첫 2경기에는 파바르가 선발 출전했었는데 라이프치히전 이 실점이 소보슬라이가 헤딩 슈팅을 할 때 파바르가 안 붙어줬어요. 그러면서 헤딩 슈팅이 연결이 됐고 이걸 골문 앞에 있었던 헬슈텐베르크가 방향만 바꾸는 슈팅으로 골을 넣었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파바르의 실수였다고 할 수 있고 켈른전에도 파바르가 여기서 앞에서 끊어냈어야 되거든요. 헤딩으로 이렇게 떨궈주는 거를 끊어냈어야 되는데 안 끊어주면서 뒤로 흘렀고 거기서 이제 스키디가 골을 넣게 된 거였는데 이 경기에서 켈른 슈팅 2번이었어요. 역시 또 파바르가 패배의 원흉이었다. 그 2번 슈팅 허용하고 1실점하면서 1대1 무승부에 그치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프랑크푸르트 전에는 스타니시치를 선발 출전시켰는데 프랑크푸르트의 역습 과정에서 스타니시치가 카마다한테 붙여줬어야 되는데 이게 조금 늦어지면서 카마다가 무아니한테 센스 있는 패스를 찔러줬고 이걸 받은 무아니가 치고 들어가서 골을 넣은 겁니다. 결국에는 계속해서 오른쪽 측면 수비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에서 공격력도 갖추고 있는 칸셀루가 알아서 먼저 와준다고 하면 바이에른은 거절할 이유가 없다. 게다가 지금 임대니까 당장 큰 돈이 들지도 않으니까. 근데 이제 바이에른이
최근에 임대로 재미를 제대로 보고 있거든요. 예, 먼저 뭐 2015-16 시즌에는 코망하고 타스치를 임대로 데려왔는데 뭐 타스치는 논외로 치더라도 코망 그때 이제 더글라스 코스타하고 맞바꾸는 형태였잖아요. 그때 굉장히 잘 써먹으면서 결국 2시즌 동안 임대로 쓰고 나서 2,800만 유로에 완전 영입을 하게 됐던 거였죠. 그러면서 코망은 현재까지도 팀의 핵심 선수 뛰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2017-18 시즌에 하메스를 레알 마드리드에서 임대로 데려와가지고 2시즌 정말 재미 잘 봤죠. 큰돈 들이지 않고 또 좋은 기량의 선수를 잘 써먹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2019-20 시즌이었죠. 이때 쿠티뉴하고 페리시치하고 뭐 오드리오 솔라는 논외로 치더라도 이 둘을 임대 데려와가지고 트래블을 했죠. 챔피언스리그에서 특히 우승하는 과정 속에 이 선수들의 경험이라든지 결정력이 좀 빛을 발했기 때문에 각자의 팀에서는 조금 이제 입지가 잃었던 상황이지만 역시 클래스가 있구나라는 걸 보여줬고 바이에른이 정말 잘 써먹었고 코로나 시기에 또 다들 힘들 때 좀 역할 잘해줬습니다. 그리고 또 2020-21 시즌에도 자기네들이 유벤투스로 팔았던 더글라스 코스타 임대로 데려와가지고 뭐 이때는 그렇게 재미를 보진 못했지만 그래도 쏠쏠하게 쓰긴 했어요. 그러면서 심지어 또 이렇게 임대로 데려온 선수들 중에서 완전 영입한 선수는 코망 한 명밖에 없었다. 다 임대로 쏙쏙 빼먹기만 하고 보냈다. 큰 돈 나갈 때는 그냥 다시 돌려보내면서 필요하게 또 다른 선수로 대체를 잘했기 때문에 아주 효율적인 팀 운영과 경영을 보여준 바이에른이었다. 칸셀루뿐 아니라 이번 1월 이적 시장에는 바이에른 뮌헨이 꽤나 알짜 영입을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먼저 리카 에르난데스가 이제 시즌 아웃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데일리 블린트를 데려오는데 성공했는데요. 블린트 같은 경우는 원래 스레더르 감독하고의 이제 마찰 때문에 그냥 계약을 해지하고 나온 케이스였잖아요. 블린트가 이제 계약이 해지됐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도 꽤나 큰 충격적인 소식이었어요. 워낙에 아약스에서 잘하던 선수인데다가 뭐 심장 문제도 있고 나이도 있다고 하더라도 당장 또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네덜란드가 8강에 오르는 과정 속에 회춘한 거 아니냐, 좋은 경기력 보면서 호평 받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쨌건 간에 감독하고의 마찰로 계약을 해지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원래는 로얄 앤트워프와 계약을 성사한다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근데 로얄 앤트워프면은 벨기에 구단이잖아요. 사실 아약스를 나왔을 때 좀 떨어지는 조금 이제 은퇴 수준 아니냐 뭐 이렇게 봐야 되는 이적 아닙니까? 약간 그리고 또 이제 레알 소시에다드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블린트가 먼저 그 바이언 쪽에 접촉을 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나 백업도 좋다. 백업도 좋으니까 바이언에서 뛰게 해달라. 은퇴 전에 조금 이제 큰 팀에서 한 번 더 도전해보고 싶은 의지인 것 같고. 약간 제가 봤을 땐 더리우트랑 조금 교감이 있지 않았을까. 같은 아약스에서 뛰기도 했었고 둘이 그때 이제 둘이서 센터백 역할 수행하면서 또 이제 그 돌풍 그 4강 돌풍의 그 핵심적인 역할도 담당을 했었고. 대표팀도 또 같이 다녀왔고요. 그러면서 더리우트가 우리 리카 빠져가지고 센터백 없는데 그리고 풀백도 리카는 그러니까 바이언에서 왼쪽 풀백과 센터백을 오갔었거든요. 블린트가 딱 그거잖아요. 또 본인이 또 더리우트가 물론 뭐 했을지 모르지만 호흡하기도 좋고 아무래도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곤 하고요. 또 그 많이들 알고 계신 노이어의 그 스키 사건. 스키 타다가 이건 이제 많은 이제 바이에른 뮌헨 팬들에게서 욕을 먹고 있는 그 노이어의 상황이었어요. 골절상을 당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얀존모를 데려오는데 성공했죠. 특히나 얀존모가 바이언만 만나면 미쳐 날뛰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바이언이 유난히 메넨글라드바한테 약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 이긴다면 데려오겠다. 바이언의 전형적인 영입 방식이죠. 그 바이언 상대로 잘하는 선수를 영입한 케이스가 굉장히 많거든요. 뭐 마카이라던가 뭐 로벤이라던가 그런 굉장히 많은 선수들을 그가 자기네들 상대로 잘했을 때 데려왔는데 바로 이제 존모가 그 케이스로 오게 된 거였죠. 여기에 이제 아직 오피셜이 안 떴기 때문에 리스트에는 없지만 칸셀루까지 오게 됐고 어떻게 보면 블린트도 그렇고 칸셀루도 그렇고 소속팀의 감독과의 문제 때문에 또 오게 된 부분들을 생각해보면 또 이런 생각도 드네요. 호날두도 원래는 이제 맨유를 떠나서 바이에른으로 오고 싶어해서 역제안을 했지만 이거는 이제 바이에른이 안 받았다. 근데 어쨌거나 뭐 칸셀루 같은 경우도 최근에 주춤하다고 하더라도 이전까지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풀백으로 불리던 선수였거든요. 그것도 3시즌 연속 그 PFA 베스트 11에 이름을 올렸었죠. 뭐 실제로도 뭐 여전히 저는 뭐 나이도 그렇고 충분히 더 전성기기량을 볼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이에른이 참 잘 영입한 선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근데 어쨌건 간에 바이언은 칸셀루를 오른쪽 풀백으로 쓰려고 데려온 거죠. 현 시점에서는. 마즈라이가 복귀한다면은 또 뭐 왼쪽 역할도 돌아가면서 설 수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오른쪽으로 세우려고 온 거기 때문에 오른쪽 이제 일단은 풀백 주전으로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예상 베스트 11이 구축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앞쪽이 이제 선발 선수일 거고 뒤쪽이 이제 교체 선수일
걸로 보이는데요. 네, 4-2-3-1 포메이션인데 일단 레반도프스키가 떠난 이후 확실하게 최전방에 좀 고민이 아직은 있는 상태. 슈퍼모팅이 주전 공격수로 예상이 되고 2선은 마네, 그나브리, 무시알라, 밀러, 사네, 코망 이제 뭐 두터운 더블 스쿼드고요. 네. 중앙은 이제 고레츠카와 키미를 중심으로 흐라벤베르흐와 자비처가 백업 자원. 포백라인은 알폰소 데이비스, 더리흐트, 우파메카노 그리고 칸셀루를 주전 조합으로 보고 네. 또 블린트가 전천후 이제 백업 요원으로 네, 파바르도 그렇죠. 이제 전천후 백업 요원으로 스타니시치도 그렇죠. 네. 예. 그렇게 뛰고 이제 노이어가 올 시즌 뭐 거의 뛸 수가 없기 때문에 존머가 이제 골문을 지키면서 결국에 이제 바이에른 뮌헨이 분데스리가 우승 그리고 챔피언스리그 우승에 나서게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과르디올라 감독이 바이에른 뮌헨에서 감독 역할을 했었고 또 이제 맨시티에 네. 와서도 두 팀 모두 이제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못했던 그런 뼈아픈 본인의 이제 그 역사가 있는데 네. 이번 시즌 분명히 아스널이 좀 리그에서 앞서가고 있으니까 맨시티는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원할 것 같거든요. 그 얘기를 과르디올라 감독 본인이 했죠. 네. 우리는 리그 우승도 많이 했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거는 우리한테는 챔피언스리그 우승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네. 그런 시점에 이제 칸셀루를 보낸 것은 부메랑이 될 수 있는데 정말 이 마치 정말로 물론 이제 16강을 통과해야 되지만 그렇죠. 8강 혹은 4강 혹은 뭐 결승에서 매치업이 잘 통과된다면 칸셀루 과르디올라 더비다 이건. 다만 어쨌건 간에 칸셀루도 그 최근 들어서는 일단 그러니까 저는 칸셀루의 이번 시즌 부진의 시작점은 오른쪽 풀 빼고 나왔을 때 별로 안 좋으면서였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근데 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리고 이제 포르투갈 대표팀에서도 오른쪽 풀 빼고 나왔을 때 별로였잖아요. 도리어 왼쪽으로 나왔을 때가 더 나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오른쪽 풀백으로 거의 고정적으로 뛰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히 마즈라이가 복귀하기 전까지는 더더욱 그리고 알폰소랑의 경쟁은 솔직히 쉽지 않잖아요. 예, 그런 점을 고려하면은 다시 예전에 조금 기억을 되살릴 필요가 있다. 너무 인버티드 풀백에 녹아들었던 그 습관 같은 것들을 조금 버리고 다시 이제 정통 풀백의 모습을 보여줄 필요성은 있지 않나 싶긴 해요. 네, 어찌됐거나 또 중요한 건 이런 경기력도 중요하고 전술도 중요하지만 정신력, 또 마음까지, 동기부여도 중요한데 칸셀루 입장에서 만약에 맨시티를 상대한다면 또 과르디올라 감독이 본인에게 루이스에게 나를 밀어냈던 모욕감을 줬잖아요. 모욕감을 줬어. 막 이런 건데 지금 과르디올라한테 모욕감을 줬어. 과르디올라 감독도 그럴 것 같아요. 시즌 중에 나에게 약간 어떻게 보면 항명을 하고 그렇죠. 나의 결정에 반박한 거니까 워밍업도 안 하고 모욕감을 준 거거든요. 지금 같이 역할을 많이 이뤄왔던 선수가 이렇게 한순간 잠깐 이랬다고 나를 이렇게 배반해? 그러니까요. 가장 혹사당하던 로드리랑 칸셀루였잖아요. 이 둘이 가장 혹사당하던 선수였는데 네. 지난 시즌까지만 하더라도 서로가 굉장히 좋아 보였는데 이렇게 갈라선 것은 분명히 또 축구계에서 큰 파문이고 만약 바이에른 대 맨시티의 경기가 성사된다면 아주 뜨거운 스토리가 나올 것 같습니다. 한준TV를 통해서 챔피언스리그 이야기도 상세하게 보실 수 있거든요. 부버지 김한민 기자와 함께하는 해외 축구 분석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